오늘 사람의 향기 할 차례지. 덧붙이는 시가 아니고 사람의 향기. 선생님이 이 6학년 동시집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막판에 이제 막 이렇게 동시 막 넘길 때 사람의 향기는 안 넘기고 항상 수업을 해. 하청호 선생님의 사람의 향기. 그래서 난 꽃이 피었다. 은은한 향기가 방안을 채우고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럼 저 난처럼 깨끗하게 살면 향기가 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버지, 나, 할아버지 3대에 걸친 대화지. 그런데 3대가 서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이 상당히 틀려. 이제 집에 난 꽃이 핀 건 똑같은 상황이야. 현실이야, 그지? 여기서 난 꽃은 동양난을 얘기할 거야. 서양난은 꽃이 크고 화려한 대신에 향기가 없고, 동양난은 꽃이 굉장히 작아. 그리고 색깔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 그런데 향은 정말 진해. 그래갖고 옛날부터 매난국죽이라고 해서 이제 매화, 난초, 대나무, 그지? 그 다음에 뭐야? 국화. 이 네 가지를 사군자라고 했잖아. 군자라는 건 학식이 높고 인품이 뛰어난 선비를 얘기하는데 네 개의 군자라서 이 대표적인 식물을 참고 있잖아. 거기서 난초는 왜 들어가냐면은 사실은 난초는 집에서 키우는 그 식물이 아니야. 이게 초자가 풀초자잖아. 난초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은 산 속에 바위 같은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래갖고 언뜻 보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저기에 난초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향기 때문이야. 벌써 숲에 딱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면 아주 멀리서 은은하게 뭐가 난향이 쫙 풍기는. 그래서 그 난향을 따라서 쫙 가다 보면 바위 틈 절벽에 아주 작은 게 풀덩이처럼 그 난초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자꾸 가지고 와서 집에서 열심히 키워서 이제 집에서 키우는 그런 게 됐는데 동양난이라고 하지. 그래서 동양난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셔. 그 동양난도 고가의 나는 진짜 수십억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난초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이 난초도 뭐 이렇게 잎에 이게 뭐 이렇게 노랗게 황금 뭐 줄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하청호 선생님의 사람의 향기라는 작품에서 난꽃에서 이제 향이 핀 거예요. 그래서 난꽃이 피기도 참 어려운데 그 향기를 맡은 거지. 근데 이 상황을 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게 틀려.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난 향기 참 좋다 하고 뭐 하는 거야? 실질적인 난의 향기, 이제 화학적 구조로서의 난의 향기를 칭찬하는 거고, 할아버지는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데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 향기가 더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향기가 이제 중요한 거지. 사람의 향기가 뭐 샴푸하고 나왔을 때 나오는 느껴지는 샴푸의 향 이런 게 아니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향이라는 건 뭐야?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인품, 인성, 가치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는 참 뭐 하고 싶어?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 좋지 않은 향이 나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고 사악하고, 그지? 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향기는 사실 좋은 게 아니겠지. 피하고 싶은 향기겠지, 그지? 그래서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지. 이 동시 속에서 화자는 나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할아버지와 난 향기를 맡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화자야. 이 동시 속에서. 내가 말해. 할아버지,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정말 코에서 맡을 수 있는, 그지? 분자 구조로서의 향기가 나요? 하고 얘가 물어본 거지. 내 할아버지가 그럼 저 난처럼 깨끗하게 살면, 조건이 붙지. 깨끗하게 산다. 그래서 깨끗하게 산다는 건 뭘까?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커. 깨끗하게 산다. 정말 물질적으로 잘 씻고, 그치? 샤워를 잘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얘기하겠지. 자, 예를 들면 직업상 막 예를 뭐 이런 것밖에 들 수는 없는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겠지.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지? 또 인체의 어떤 뭐랄까 그 신비한 그 어떤 작용에 자기가 정말 일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의사도 있지만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 없는 약도 막 처방하고 주사약도 막 처방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의사도 있겠지. 그래서 깨끗하게 산다라는 건 정말 뭐 하는 거야?
양심이 어긋나지 않게, 도리 어긋나지 않게 산다면 향기가 나지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향기는 정말 인품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맨 마지막 이 세 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단순한 대화를 통해서 얘가 성찰하는 거야. 무슨 성찰을 해? 내가 크면 사람 향내가 날까? 나은 향기보다 좋은 사람 향내가 날까? 그러니까 얘는 내가 컸을 때 나은 향기보다 좋은 사람 향내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지. 결국 어떻게 살고 싶다는 얘기야?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야. 자, 선생님 6학년 아이들과 이 동시에는 반드시 수업하는 이유가 이제 너희 나이대가 되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막연하게 내가 커서 무슨 직업을 가질까? 대학을 어디 갈까? 진학을 어떻게 할까? 이런 진로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는 환상적인 진로 개념에서는 벗어나는 나이야. 환상적인 진로 개념은 뭐야? 자기 이해도 없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막연히 뭐 하는 거야? 이거 재밌겠다. 이게 좋겠다. 우와, 막 이런 식으로 막 뭐 하는 거, 꿈을 펼치는 걸 환상적인 진로의 그 단계라면 이제 너희 단계부터는 이제 그런 환상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현실성이 돼. 그래서 현실성이 된다는 게 뭐야? 저걸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지? 내가 어떤 분야를 그지? 접해야 되지 하고 자기의 자신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직업 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뭐해? 냉철하게 보게 돼.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하얀 가운만 입으면 다 의사가 아니라는 걸 너희가 이제 알게 돼. 의사도 인품이 있는 의사가 있고 인품이 없는 의사가 있고 기술만 있는 의사가 있고 기술과 인품을 갖춘 의사가 있다는 걸 너희가 이제는 알게 돼. 그러면서 조금씩 뭐야? 자기 자신을 찾아가지. 자, 이럴 때 너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건 진로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진로는 뭐냐면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까를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구체적인 직업이나 어떤 구체적인 그지? 어떤 활동은 아직은 알 수 없어. 너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앞날은 정말 수천 가지로 바뀌어.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잖아. 너희가 뇌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너희 뇌 자체가 아예 뭐 해버려?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정말 의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하면 돼.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의사가 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지? 나는 가족에게, 그지?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친구들에게 뿌듯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식의 뭐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진로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길이 형성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가치관 형성이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치? 선생님은 항상 생각하는 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아주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진로의 가치관이에요. 자, 이 진로 가치관은 너희들한테만 필요할까? 사실은 죽는 순간까지 필요한 거야. 죽는 순간까지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가치관이 없잖아. 실제로 많아,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어른들 중에 돈도 많이 벌고, 그지? 남들이 봤을 땐, 부럽습니다. 대단하세요.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부러움을 받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뭐는 없어? 진로의 가치가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없어. 그래서 열심히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기 일을 해.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일을 왜 하지? 재미없어. 근데 돈은 벌어. 근데 뭐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내가 참고 일을 해야지 뭐.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지는 않아.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너희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대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람의 향기라는 이 작품은 반드시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크면 사람 향기가 날까, 나은 향기보다 좋은 사람 향기가 날까, 이 질문 자체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렴풋이나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진로가 뭔지 알겠지. 뭐 몇 점을 맞아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업을 가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구체적인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치관. 그리고 그날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뭐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뭐 해야 되는 거야? 뚜렷해? 지는 거야. 자, 소재 주제 정하자.
이 작품의 소재는 그냥 딱 드러나는 거지. 난 꽃. 네. 소재는 난 꽃. 자, 주제는 뭐가 말하고 뭘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 가치가 자기가 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너희가 이루어야 될 최종 목표 지점이야. 그 목표 지점까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야. 그지? 나는 세상에 선한 역량이야. 난 세상에 빛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별을 너희가 띄웠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정말 뭐야? 수천 수만 가지야. 소재는 남 것이고 주제는 삶을 살아갈 때는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소재는 남꽃이고 주제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찾아야. 소재는 남꽃이고 주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남처럼 깨끗한 향기가 나면 좋다. 깨끗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 반드시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도움이 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암송해보자. 사람의 향기가 남꽃이 피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의 향기보다 좋을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럼 남꽃처럼 깨끗하게 살면 나지. 내가 크면 사람 향내가 날까? 난 향기보다 좋은 사람 향기. 향기가 날까? 그래, 할아버지가 그랬잖아. 사람이 깨끗하게 살면 난 향기보다 더 좋은 향기가 난다고. 자, 그다음. 나요? 사람의 향기 하청호. 난 꽃이 피었다. 난 꽃의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에게서도 냄새가 나요? 그럼 남꽃처럼 깨끗하게 살면 향기가 나지. 내가 크면 남꽃 사람 향기가 날까? 남꽃처럼 난 향기보다 좋은 사람 냄새가 날까? 그래, 난 향기보다 좋은 게 나야 된다. 사람의 향기 하청호. 난 꽃이 피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전체를 가득 채웠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럼 저 난처럼 깨끗하게 살면 향기가 나지. 내가 크면 사람 향내가 날까?
난 꽃보다 난 꽃처럼 난 향기보다 난 향기보다 좋은 향내가 날까? 선생님 이 동시에 읽을 때마다 이게 막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이 아이는 참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 어떤 행운이냐면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라는 거. 정말. 그리고 막 말이 많지도 않으면서도 핵심만 딱 한마디만 하시지.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그지? 그럼 저 난처럼 깨끗하게 살면 그지? 더 좋은 향기가 나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게 정말 얘는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레미제라블을 읽고 있잖아. 레미제라블에서도 참 다양한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지. 이제 참 앞에 부분에 나오는 신부님, 불행 신부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장발장은 쭉 이제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코제트, 팡티누, 그 다음에 테나르디에, 자베리 형사 이런 굵직굵직한 마리우스 이런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의 향기라는 이 동시를 바탕으로 그 작품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얘는 솔직히 이 작품에서 자베르라는 형사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자베르라는 형사도 분명히 자기 삶의 진로의 가치관이 있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근데 자베르는 결국 여기까지 읽었지. 자베르 자살하는 것까지 읽었지. 샌드강에 뛰어내려서 스스로 자살을 해. 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사실은 틀린 건 아니잖아. 그지? 세상의 정의를 지키다. 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인데도 전체 작품을 읽어보고 이 사람의 삶의 결말을 보면 참 불행해. 그 원인이 뭘까? 사실 개인의 탓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탓이지. 그 사람이 지키고자 했던 법, 정의가 그지? 제대로 된 게 아니었던 거지. 사람을 차별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치?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법은 뭐가? 인간미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모순을 지킨 거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독재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독재의 법을 이 경찰이 열심히 지키고 있어. 그런 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 독재 정권이 뭐 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독재 정권이 그렇지 하수인이 됐었던 것뿐이지. 그럼 결국 뭘까?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불의를 막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난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야 했다면 자베르는 정말 싸워야 됐던 게 장발장 같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 싸웠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그렇지.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 어떤 조직, 정치 체제랑 싸웠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베르를 통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또 장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었지.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뭐인가? 난 하루하루 먹고 살 거야. 난 하루 무슨 일을 하든 내 입에 뭐가 들어가면 돼? 빵이 들어가면 돼 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감옥에서 글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은 조금씩 가치관을 갖는데 이 사람한테는 올바른 가치관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냥 글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 세상이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세상을 버릴 거야. 난 세상에 복수를 하겠어 라고 이런 복수에 대한 가치관만 키우지. 그러다가 그제 브레인유행 그 신부님을 만나면서 가르침을 받게 되지. 근데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야? 막 설교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야. 그냥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야. 사랑은 뭐하다? 실천해야 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장발장의 가치관은 뭐야? 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 자기 양심, 신. 그래서 끝까지 그 은촛대를 뭐해? 지키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 앞에서는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지. 탈출도 하고 숨고. 근데 무슨 법을 지키고 사는 거야? 신의 그 나 자신의 법, 신의 법. 바로 신의 법이 나 자신의 법이야. 나 자신의 양심의 소리. 신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이미. 신이 어디 딴 곳에서 막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벌써 들어와 있다라는 거야. 이 작품으로 보면. 그래서 벌써 신은 너랑 같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뭐 했을 뿐이야?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그 가치관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의 생각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사람 향기.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면은 아침까치 윤석중. 그래서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가자. 까까까 아침에 까치가 와서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지.
깍깍깍 연꽃도 부수수 잠을 깨어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고 깍깍깍 외압간 속에서 송아지도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고 깍깍깍 강가에 매놓은 나룻배도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고 깍깍깍 아침에 까치가 와서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지. 그래서 깍깍깍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 그리고 시간은 오전 아침이고 그리고 글자 수가 다 똑같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운율을 굉장히 살리고 있지. 뭔가를 굉장히 기다리고 설레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오늘 자, 여기 오면서도 까치 2마리는 본 아 그래? 그렇구나. 이 도시에서 새를 본다는 게 참 흔하지 않은 일 같아. 반가웠겠다. 자, 그 다음에 1월 셋째 주에 보면 배우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다. 박은식 선생님이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선생님 정말 이건 공감해. 배우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다. 인간은 교육의 산물. 인간답게 살아보자. 총명과 머리 둔한 연필을 당할 자 없고 연필 끝 무디지만 기록이 정확하다. 세상에 성공한 이들의 기록 습관 배우자. 근면한 사람한테 근면의 덕을 배우고 성실한 사람한테 성실의 덕을 배우자. 용감한 사람한테 용감의 지혜 얻자.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 기회 삼아서 농부건 상인이건 부단히 배우자. 그 사람 누구이거나 겸허하게 배우자.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게 꼭 책을 그러니까 막 학교 공부를 통해서만 배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게다가 맨 마지막에 배움의 자세지. 배움은 어떤 자세여야 된다? 겸허, 자신을 낮추는 자세. 나 이거 다 알아. 내가 너보다 난데 막 이런 자세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아는 걸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지? 저 사람 내가 아는 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하지? 내지는 뭐해? 혹시 나랑 다른 게 뭘까 하고 이렇게 들어야지 뭐해? 들리는 거지. 이황이 그렇게 보는 거 맞아, 그지? 맞아. 그래서 겸허한 자세가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잖아.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어쨌든 그 담임 선생님이든 교과 선생님을 이렇게 막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막 무시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 벌써 아이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막 뭐 농담이어도 너무 지나치게 선생님을 막 뭐 오늘 입고 뭐 어쩌지 않니 뭐 해야지 않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벌써 그냥 배움의 자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안 되어 있다는 거야. 배울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나보다 못하니 잘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우물안의 개구리지. 자, 그다음에 제기차기 김현경. 제기를 찬다 책상 앞에 묶였던 빈 마음들 훌훌 골목으로 몰려 한 다발 하얀 바람을 차오른다. 한 발차기 두 발차기 신이 난 제기 한껏 부푼 골목 안 터질 듯한 아우성. 제기가 숫숫 발을 끌어올리면 아이들 온 바람은 하늘까지 치솟는다. 제기가 오른다. 얼어붙은 골목 가득 숫숫대며 지금도 아이들 하얀 바람이 솟구친다. 이 추운 겨울날 제기를 차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입김이 막 하얗게 나오고 막 하나씩 개수가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이 막 보는 아이들이 더 신나가고 막 소리치고 그지?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임석재. 대보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12번 보름달을 볼 수 있잖아. 1월 1일 날 보는 보름달을 대보름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보는 거니까 정월은 1월을 얘기하고 정월보름 대보름날 부럼 까는 날이란다. 호두 잣 밤 까먹느라 작은 누나 까다닥 큰 언니도 까다닥 집안 식구 모두 부럼 까느라고 까다닥. 정월보름 대보름날 뒷동산에 올라가서 달맞이를 하는 날이다. 아버지도 올라가시고 나도 따라가 보고 동네 사람 모두 달맞이하려고 올라간다. 선생님도 사실 정월 대보름이 이렇게 큰 명절인지 난 잘 못 느껴. 선생님은 뭐 도시 사람이고 이런 세시 풍속을 추석하고 설이나 좀 지킬까? 나머지는 그냥 그런 날이래 하고 책으로는 단오날은 이렇대 뭐 이런 옛날 조상들이 이랬대 뭐 청포에 머리 감고 했대 이거지. 그런데 임석재 선생님의 정월 대보름을 보면 이렇게 잊혀져가는 우리가 지키지 않은 이런 명절에 대한 아쉬움이 어느 정도 느껴져.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이 부럼을 까면서 하나로 뭉치고 근데 두 번째 연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렇게 뭉치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시 풍속이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브라질 하면 혹시 삼바 축제라고 알아? 그 삼바 카니발 굉장히 유명하지. 그게 하나의 뭐가 돼 컨텐츠 상품이 돼서 삼바 축제 기간에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브라질로 모이고 브라질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 사실 브라질이라는 그 나라가 역사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원 주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이후 그다음에 피사로라든지 그지 이런 포르투갈 사람들의 어떤 정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브라질의 역사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
짧은 역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바 카니발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축제로 전 세계인의 축제로 인식될 수 있었던 건 작은 하나의 풍습이지만 그걸 뭐 했기 때문이야? 자기들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홍보를 했기 때문이지.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보면 이 5천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1년 세시풍속만 해도 달달이 있어. 우리가 달달이 진짜 정말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을 단위로 막 축제를 펼쳐버리고 하면은 굳이 뭐 브라질 삼바는 일도 아닐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 이 두 개의 가장 큰 어떤 이게 뭐랄까 협곡이 있었지. 그 협곡에서 이게 단절이 돼버린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축제로 키워서 전 세계로 이제 확장시킬 만한 이런 세시풍속이 지켜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워. 자, 그 다음에 윤공강 시인의 아지랑이지. 먼 들에서 부르는 소리 들리는 듯 못 견디게 고운 아지랑이 속으로 달려도 달려가도 소리의 임자는 없고 또다시 나를 부르는 소리 멀리서 더 멀리서 들릴 듯 들리는 듯. 아지랑이에 대한 아늑한 표현이지. 그 다음에 성수침의 내가 좋다고 조선 중기의 학자이신 성수침 청송 성수침이지. 내게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남이 한다고 의의 아니면 좋지 말라. 우리의 천성을 지키면 생긴 대로 하리라.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이제 성수침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성리학도 그러니까 유교가 공자가 만들었을 때 맹자는 이렇게 얘기해.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 그런데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떤 제도와 환경에 의해서 그 선함을 때가 묻고 그치?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내 마음에 때가 묻지 않도록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반면에 순자, 같은 제자지만 순자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지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고 원래 악하다. 그래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이 악함을 뭐 해야 돼? 자르고 누르고 통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럽다. 결국은 공통점은 뭐야? 둘 다 교육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순자가 교육이 필요한 건 악함을 통제하기 위한 거고 맹자가 교육이 필요한 건 선함을 그지? 그러지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성수친 선생님은 그지? 맹자 쪽이겠지. 왜? 우리의 천성을 지키며 생긴 대로 하리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천성은 뭐라는 얘기야? 선하다. 선한 거에서 천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리학적 이론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김광석 시인의 저녁이라는 작품.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쳐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자, 이건 이제 이 작품 일단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해. 일단 작품 자체가 깔끔한데 동양 철학이 다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곡이 붙어서 노래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김광석 시인의 시라는 걸 모르고 노래로 더 많이 듣고 듣는데 자, 첫 번째는 만남이야. 인연이야, 인연.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날 쳐다봐.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도 그 별을 쳐다본 거야. 이건 정말 뭐 하는 거야? 진짜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뭐 하는 거야? 누군가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확률인 거지. 그만큼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자, 대한민국에 선생님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신규팀 상담을 갔는데 걔네가 이제 다 미국에서 한 4, 5년을 살다가 이제 6학년이 돼서 돌아온 친구들이야. 돌아온 지 한 6개월 이렇게 된 친구들이라서 이제 불이 나게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너희랑 똑같은 학년이야. 중학교 이제 데뷔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컨택이 온 거야. 근데 걔네가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의사니까 비슷비슷한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미국에서 3, 4년 생활하는 동안 서로 알았던 아이들이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약간 서울에서도 약간 조금 서로 멀리 살긴 하지만 이렇게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인 거야. 선생님이 이제 가서 이제 그 애들을 처음 만난 거지. 처음 만나고 이제 약간 미니 세미나처럼 얘기를 하는데 애들끼리는 약간 그 분위기가 막 웃고 왜 그런 거 있지. 약간 진지함이 없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이지? 5,278만 명이야. 자, 5,278만 명 중에서 너희 부모님이 누구한테 컨택을 했어? 나한테 했어.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컨택한 거 아니야. 너희 부모가 나를 찾아낸 거야.
왜 찾아냈을까? 5,278만 명 중에 나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냈겠지. 그럼 나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필요했을까? 너희들이지, 그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좀 진정시키고 수업을 해서.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김광섭 시인의 저녁의 첫 번째 연이야. 우리가 이렇게 셋이 넷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얘기야. 니네 학교 초등학교에만 해도 6학년이 몇 명이야, 그지? 서울시 전체를 하면. 근데 그 중에서 뭐 한 거야? 너희와 나가 인연이 돼서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어마어마한 인연이야. 물론 부모님과 너희의 인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지? 그래서 이 인연은, 그런데 이 연에서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만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 헤어짐이 있다라는 얘기야. 왜?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져. 이건 필연이라는 얘기야. 부모님과 너희의 인연도 어마어마한 인연이지만 결국은 끝은 있지. 그 끝은 뭐야? 일단 육체적인 끝은 부모님이든 너희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야? 죽음. 죽음으로써 육체적인 끝은 나고 정신적인 끝도 있어. 사실은 정신적인 끝은 뭐야? 언젠간 너희가 독립을 해야 돼. 정신적인 독립. 부모도 너희를 정신적으로 뭐 해줘야 돼? 놔줘야 돼. 그걸 못 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가 괴로운 거지. 인연이라는 건 인연 했을 때 인은 뭐냐면 씨앗이야. 어떤 씨앗이야? 굉장히 꽃나무를 피울 수 있는 게 인이고, 연은 뭐야? 그 얘가 씨앗이 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적당한 습도, 그지?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게 맞아야지 이게 탁 열리면서 씨앗 싹이 트잖아. 연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인연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능성을 상대가 뭐 해주는 거야? 싹 틔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인연이야. 악연은 그럼 반대겠지. 악연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싹을 틔울 수 있는 이 씨앗을 뭐 해버리는 거야? 밟고. 그렇지. 그게 악연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인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연이 된다는 건 결국 끝이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싹을 틔워서 쭉 줄기를 뻗었을 때 연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고, 이는 스스로 혼자서 뭐 해야 돼? 그 일을 해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누군가가 인이 있을 때 너희가 또 뭐 해줘야 돼? 연의 입장으로 가서 그거야. 그지?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연애는 동양 철학의 또 핵심이 나와. 핵심이 뭐냐? 윤회야. 윤회. 돌고 돈다라는 거야. 윤회가 뭐야? 예를 들면 인도에서 힌두교인 사람들은, 그지? 사람이 죽으면 뭐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어떤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태어날 때, 환생할 때, 그지? 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 카스트의 계급으로 치면 가장 낮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환생이잖아. 이 시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 반드시 우리는 또 뭐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아주 쉽게는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했던 친구들이랑 헤어졌다가 연락이 서로 이제 안 될 때 있잖아. 지금은 뭐 카톡 같은 게 있어서 굳이 막 인사는 안 해도 카톡 그 프로필만 봐도 어떻게 사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잖아. 근데 20년 전, 뭐 15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한 번은 이제 혼자 태국 여행을 갔는데, 한 달 동안 혼자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태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카이강의 다리라고 있어. 이 태국이 아주 오래된 기차야. 태국 기차는 창문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내리거나, 에어컨이 없어서 위에 이게 선풍기 같은 게 돌아가. 그 기차가. 근데 그 카이강의 다리를 가려면 그 기차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근데 그 기차가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 중간에 가다가 서. 근데 난 선생님이 그게 기차역인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주변에 살펴봐도 왜 기차역다운 어떤 그런 게 없어. 그냥 숲속 한가운데야. 저 이게 뭐지? 이때 그런데 어디서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 막 과일을 팔고 막 그래. 왜 우리나라 고속도로 막 정체하면 사람들이 막 와서 음료수 팔고 뻥튀기 파는 것처럼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런 일이 한 3번, 4번 있어. 그 과일강의 다리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막 정차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기차에서 내려서 막 이렇게 막 몸도 풀고 그래.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내 제자를 만난 거야. 나 진짜 그 제자는 여자친구랑 남자인데, 여자친구랑 이제 군대 들어가 입대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여행을 왔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 반가웠어. 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 경찰서에서 수감되어서 다시 만나면 기분이 어떻겠니? 무슨 일이야? 뭐, 그지? 또는 막 병원에서 아파갖고 다시 만난다면 그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 그런데 여행지에서 서로, 그지? 너무 반가운 모습으로 가서, 그래서 과일강의 다리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선생님 선생님대로 따로 가고 그 친구는 그 친구들의 여행 코스대로 가면서 서로 너무 반갑고 또 서로 그제 행운을 빌어주고 또 군대 입대하기 전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연락이 되는 거야 그 친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은 반드시 있고 이별 후에는 반드시 또 뭐 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가 스스로 떳떳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랬을 때 헤어진 누군가를 언제 어디서 만나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반갑고 떳떳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길거리에서 선생님 만났을 때 막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 상황을 너희가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그건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건 나랑 인연을 맺은 제자들한테 이현수 선생님, 동락 이현수 선생님 했을 때 막 너희 스스로가 막 그 선생님 대단하지. 난 그 선생님 제자였다는 게 너무 뿌듯해. 이런 느낌으로 난 남고 싶어서 정말 선생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공부하는 거야. 정말 부끄러워. 그 선생님 이런 거는 정말 되고 싶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이는 시 6학년이 되어서부터인데 이 덧붙이는 시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너희한테 암송 하나 부탁하는 거 이거야. 모래밭에 그리는 꿈뭐 질경이 이거 말고 자 어떤 거 한번 해볼까? 지금 덧붙이는 시 중에 6학년이 되어 첫눈 오는 날 그늘은 빼 이거는 40페이지에 나와 있던 건데 또 한 번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자연 수업 질경이 모래밭에 그리는 꿈은 이제 선생님이랑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 거야.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했던 팀은 지금 이 모래밭에 그리는 꿈을 다 암송하고 그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업이 마지막에 이 동시를 암송하고 너희 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어떤 작품 해볼래? 예를 들면 6학년이 되어가 사실 작품은 분량은 많아 보여도 스토리 자체가 암송하기는 굉장히 편해. 6학년이 되어 해볼까?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그래, 그럼 6학년이 되어 하자. 이제 너희 그래 6학년. 응. 자, 고구려 왕조가 이제 15에서 28이지. 응. 고구려 왕조 15에서 28. 미천왕부터 한번 가볼까? 미천 331 고국원 소수림 384 고국양 관계토 4 4일 3 맞아. 4에서 2를 빼면 3이지. 장수와 491 문자명 문자명 안장 안원 양원 양원 평원 영장 618 8 영양 618 영유 0642 마지막 고구려 마지막은 도장 668 668 오케이. 미천 331 고국원 소수림 384 고국양 관계토 413 장수 491 문자명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영양 218 영유 642 보장 668 미천 331 고국원 소수림 384 고국양 관계토 413 장수 491 문자명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영양 6 1 618 영유 642 보장 668 자, 뿌듯하다. 자, 백제는 어떻게 해? 이것도 두 개로 나뉘면 돼? 네.
그러면 1에서 15대. 중학교 돼도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할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스피드만 있으면 돼. 그럼 고사성 이거는 한번 좀 보자. 118에서 127.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고사성어 끝나고 나면 너희 팀은 고사성어는 빼버릴 거야. 고사성어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지? 두 번째 하는 거지. 자, 118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끝날 때쯤에 한번 의논을 하자. 고사성어를 한 번 더 나가는 게 이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 안 나가도 그냥 이거 이 정도만 돼. 배가 저렴하면 아 이거 무슨 뜻? 한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치? 저는 고사성어 책할 때 두 번만 바뀌었어요. 어. 한 번 하고 또 한 번.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세 번째인 거지. 아니요 하다가 바로 까먹어요. 하다가 아닌 것 같다면서. 아 고사성어 끝내기. 끝내기였지. 네, 근데 그거는 그거를 하다가 중간에 사자성어를 하다가 사자성어. 쓸만한 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걸로 넘긴 안 하고 거지? 이걸 아니 그것도 한번 그 다시 처음부터 돌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사성어와 관련돼서 이 책이 두 번째 책이지. 네. 오케이. 자, 118. 백미. 여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거. 그러면서 유명한 시간 백미이다. 오케이. 배가절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친구의 친구는 배가 자라나게 절망에 빠졌다. 그렇지. 배간시. 116. 내가 거의 원수같이 여기는 친구가 지나가자 배관시로 노려보았다. 100점 됐어. 이순신 장군은 됐고 100점 백승왕까지 말을 내려가 했어. 오케이. 부마. 이 사람은 부마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뛰어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케이. 분석행류.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진시황제 분석이면 부처는 좀 너무한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복수 불반분. 말은 조심히 안 하면 복수 불반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불수진. 불수지는 행동을 해봤자 아무 이유나 결과도 없다.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면 살아요. 맞아. 자, 그 다음에 불입호혈 부득호자.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고, 그지? 모험을 하지 않고는 뭐 할 수 있다? 큰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그지? 시작도 없다는 거지. 여기 보면 불입호혈 부득호자. 후한 초기의 장군 반초가 선선국의 사신으로 떠났다. 선선국 왕은 반초의 일행 36명을 극지음히 대접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냉대하기 시작했다. 반초가 즉시 부하 장수를 시켜 알아보니 선선국에 다름 아닌 흉노국의 사신이 와 있었다. 게다가 사신들과 함께 온 군사만 해도 100명이 넘었다. 선선국 왕은 흉노족을 두려워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흉노족이 들어와서 후한의 사신들을 모한 거야. 냉대한 거야. 왜? 후한하고 친한 걸 보여주면 흉노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초는 즉시 일행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흉노국의 사신이 100여 명의 군사와 이곳에 와 있다. 선선국 왕은 우리를 죽이거나 흉노국의 사신에게 넘길 것이다.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자, 이제 어찌할 테냐? 싸우겠습니다. 일행의 각오가 비장함을 본 반초는 단호하게 말했다. 좋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못 잡는다. 는 말이 있다. 오늘 밤 흉노들의 숙소를 공격하자. 그날 밤 흉노의 숙소에 불을 지른 반초 일행은 허둥대는 그들을 모조리 죽였다. 끔찍하다. 이후 선선국은 한나라에 굴복했고 이 일을 계기로 주변의 50여 오랑캐의 나라들도 한나라를 상국으로 섬기게 되었다. 상국, 어른의 나라. 그래서 불포열 부득호자. 선생님 여기 대관실에서 중립칠현이 뭐예요? 백안시에 나오는 중립칠현. 그러니까 송나라 때 이럴 때 그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정치가 어지러울 때 많은 선비들이 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시나 짓고 그 다음에 글이나 읽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는 군자가 할 일이 아니고 이런 공부를 하고 시를 짓는 게 선비가 할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립 대나무 숲에 들어간 7명의 현자를 중립칠현이라고 해요. 그 백점 백승의 사전 찾은 거예요. 두 번째 플랜 B. 그다음에 불입호열 부득호자 두 번째는 사면초가 이거는 뭐 그지? 맞아. 황후와 한나라의 유방이 대결할 때지. 그 사면초가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즉 적한테 완전히 둘러싸인 위기의 순간이다. 그다음에 사이비
언뜻 보면 비슷한데 알고 보면 뭐하다? 비슷하지 않고 가짜한 거지.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진짜가 아니고 비슷한 척하는 거, 뭐뭐 하는 척하는 게 사입이겠지.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명품을 흉내낸 여러 물건들, 그런 것도 사입이고, 종교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면 한자였어요? 어? 사이비가 한자였어요? 한자야. 같을 사자에 어조사에 안일비, 같은 듯 한데 아니다 이런 뜻이야. 사입이 종교하면 종교인 듯 한데 종교가 아니. 아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뭐 하는 거? 돈을? 헐. 자, 그 다음에 사족은 뱀의 발인데, 쉽게 얘기해서 뱀한테는 발이 없는데 그림을 그릴 때 뱀 발을 그린 거지. 그래서 뭐야? 쓸데없이 덧붙이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 사족. 삼고초려. 이거 너무 유명하지. 유비. 알겠지? 유비는 관우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이거 도원결이라고 그러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한나라 왕실의 부흥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늘 조조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어느 날 유비가 은사, 그러니까 스승이지, 사마위에게 군사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그는 제갈량을 추천했다. 군사라는 건 뭐냐면 군인을 추천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략가, 정보가, 군대를 이렇게 할 사람. 유비는 즉시 수레에 예물을 싣고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제갈량은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며칠 후 또 찾아갔으나 역시 없었다. 사실은 있었는데 안 만나준 거지. 형님 그만 돌아갑시다. 이런 무례한 놈을 만나 무엇을 하려고 하오. 동행했던 간우와 장비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간우와 장비가 굽고 만류하는 데에도 유비는 단념하지 않고 세 번째로 그를 찾아갔다. 마침 제갈공명은 낮잠을 자고 있었으나 유비는 한참을 문 밖에서 기다려 그를 만났다. 대단하지. 자, 유비의 정성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의 군사가 되어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 데 많은 전공을 세웠다. 실제로 그래. 진짜 선생님한테도 계속 컨택하고 연락하고 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뭐해? 만나지고 팀을 형성하는데 선생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지.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아. 정성을 보이면 당연히 사람은 뭐 상대에는 그 정성만큼 뭐 해주고 싶어해? 보답을 해주고 싶어하지. 그 다음에 3년 불비 우불명,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훗날 크게 활동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진짜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한다는 거야?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다. 3년 불비 우불명. 자, 여기까지 139페이지까지 가죠. 126에서 139. 자, 독해력 키움하고 이런 거 그냥, 자, 독해력 키움. 잠깐 보자. 독해력 키움 지금 챕터가 몇 번째 챕터 가고 있어? 5, 6. 5, 6. 못 갖고 와서? 그럼 설명하는 26쪽. 불러보자. 선생님 저 1번이랑 6번은 그거를 뜻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26페이지 얘기하는 거지? 네. 보자. 문제 1번. 네. 이 글의 초점을 잘 드러낸 다음 글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보다 나은 삶의 뭐뭐과 뭐뭐를 풍자를 표현한 뭐뭐뭐뭐다. 그지? 이게 빈칸 채우기지. 그치? 자, 이 글의 초점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게, 초점이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주제? 그렇지. 그래서 서민 문화의 주된 내용은 서민들이 뭐가 잘 포함되어 있어? 서민들의 꿈이 포함되어 있어. 꿈. 그지? 희망. 그런데 지금 이 칸수가 하나니까. 그지? 꿈. 그리고 또 뭐야? 양반들이 지배 계급으로서 그러니까 지배만 하려고 그러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하지. 근데 비판을 하는데 막 대놓고 너희들은 나빠, 막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은근히 돌려서, 그지? 이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고 낮춰서 돌려서 비판하지. 이걸 풍자라 그래. 그러니까 양반이나 아니면 조정이나 그거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서민 문화라는 거. 자,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의 꿈과 양반 아니면 조정, 그지? 풍자를 표현한 서민 문화. 오케이. 이제 이해가 가? 그다음에 2번에 조선시대의 서민문화. 그렇지.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서민 문화라는 건 조선 시대가 아니야. 조선 시대 하면 500년의 역사야. 조선 후기. 그렇지. 그래서 조선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 하니까 가장 정확한 거야?
후기. 왜? 짝이 맞아야 돼. 서민 문화는 당연히 언제 나온 거야? 후기. 그지? 왜 후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5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5번에 2번이지. 사설시조에는 악보가 붙어 있어서 노래로 불렀음을 알 수 있지. 시조가 원래 노래야. 그런데 레코딩 해놓은 게 없어서 우리가 노래를 듣지? 못하고 글로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시하고 똑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일제시대까지도 그지? 시조 한 수 읊어보세요. 그럼 노래했어. 청산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번도 아까처럼. 그지? 6번 보면 이렇게 당시에 시대상. 시대상이라는 건 뭐야? 시대의 모습. 일생활도 돼요? 일생활, 일상생활. 그래. 시대상을 솔직히 표현한 풍속화? 그렇지. 통속가 덕분에 우리는 그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설명을 그리기 6번. 해보자.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생태계의 평등. 그렇지. 글자 수가 너무 많이 넘치고만 안 되면 돼. 이번에 생태계의 평등.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생태계 유지가 안 돼서. 평형이께서. 자, 여기서 가장 핵심 어는 뭐야? 이 지금 지문의 가장 핵심어는 생태계 평형이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게 나? 생태계 평형이 안 돼서. 그렇지. 선생님 말 이해가 가? 자, 이거 푸는 거는 국어를 푸는 기술이라 그랬지. 그래서 중학생이 이런 경우가 많아. 이거 맞게 해주세요. 내지는 뭐 부분 점수를 주면 막 부분 점수가 10점 만점에 부분 점수 5점을 줬어. 이거 맞는 내용이잖아요. 부분 점수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지? 칼 같은 선생님이면 맞았다고 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뭐가 빠지기 때문에? 핵심. 그렇지. 그래서 지금 준환이가 내용을 파악 못한 게 아니야. 다 읽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았어. 그런데 날카롭게 뭘 캐치를 못하는 거야? 핵심을. 그렇죠. 그런 게 시험의 기술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핵심어가 뭘까라는 걸 뭐해? 유념을 해서 문장을 써야 된다는 거. 4번, 5번. 4번에 2번. 식물이 강합성에 의해 만든 영양분이 양분에 의존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설득하는 걸 보자. 1번에 가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나는 자연 개발을 해야 한다. 2번에 자연 개발.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5번에 5번. 아까 본론의 주장의 근거를 요약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 가에서는. 6번에 자연 개발을 해야 하는가? 자연 개발해야 오케이. 자연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니까 자,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돼? 맞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OS 질문을 하면 되는 거야. yes, no 질문. 7번에 1번에 보호, 2번에 개발, 3번에 생태계, 4번에 동물, 5번에 개발, 6번에 자연재해, 7번은 7번은 편리고 4번은 후손. 또 아까 2번이 파괴, 훼손,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지. 파괴, 훼손. 2번 4번에 후손. 인간 돼요? 인간도 되죠. 사람이. 그 다음 이렇게 1번에 3번, 2번에 환경오염 빈곤, 3번에 5번, 4번에 2번. 4번이 4번이야. 자, 여러분의 자녀가 꼭 같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임을 내세워서 호소력을 높이고 있지. 5번에 4번, 5번에 2번. 이 글의 첫머리에 인사말과 자기소개의 말이 나오는데, 그지? 연설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릿말로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형식이야.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든 누가 연설하든 첫 마디에는 거의 뭐가 들어가? 인사말. 6번에 저는 행성을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여기 섰습니다. 그렇지. 세 개가 다 해당되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세대를 위해서 여기 섰고, 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섰고, 또 이 행성, 지구지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동식물을
대표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7번에 1번은 연설한, 2번은 빈곤, 3번에 환경, 4번에 환경 보건, 5번에 어른들. 2번, 3번이 환경, 빈곤 또는 빈곤 환경 다 되고 4번은 문제 해결이지. 아, 그다음에 이야기 글은 그러면 3회에 들어가면 되는 거? 1번에 1번, 응? 2번에 우주, 우주 호텔 뭐 다 되지? 3번에 5번, 응? 4번에 5번, 4번에 4번. 자, 여기 종이 할머니가 아이의 말을 듣고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행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삶이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릴 때 사는 곳은 우주 호텔이 되는 거겠지. 5번에 1번, 음. 6번에 5번에 3번. 종이 할머니는 그곳으로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보이지. 6번에 쉽게 허리를 구부리면 다시는 우주 호텔을 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되고. 결심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땅만 쳐다보는 할머니가 이제 새롭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7번에 1번에 밀쳤다. 1번 조금 헷갈려서. 자, 1번은 첫 번째 이야기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전환이 되는, 바뀌게 되는 장면이고 2번은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지.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장면이 뭐야?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뭐해? 못 살게 보여. 그럼 못 살게 다 밀어버린다. 이게 이제 전환이 되는 계기고 2번은 희망을 행복한 결말은 뭐야? 자신이 사는 곳을 뭐라고 생각해? 우주? 호텔이라고 여기에 된다. 이게 바로 행복한 결말. 다시는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고 다짐한다. 그것도 돼. 허리를 종이 굽히지 않게.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다면 희망은 뭐야? 그렇지. 오케이. 이거 우주 호텔이 학교 국어책에 나와. 네. 6학년 국어책에 나와. 네. 시읽기 3회 해보자. 1번에 3번, 음, 2번에 마음, 음, 3번에 4번, 음, 4번에 2번, 5번에 2번, 음, 6번에 공성명. 오케이. 이게 대체로 보면 시나 이야기, 시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시가 좀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설명하기도. 그러면 7, 8회 하고 4 해오면 되고. 자, 한국사 다이스토리야. 121쪽 할 차례지. 음, 26번에 4번, 음. 26번에 5번, 일단 3번이 일단은 답이야. 27번에 2번, 27번? 몇 번일 것 같아? 1번이 1번. 28번에 4번. 성악집이지. 자, 그럼 일단 다시 보자. 일단은 26번, 27번만 설명하면 되나? 네. 자, 26번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해갖고 무엇을 매매할 때는, 매매한다는 거 사고 팔 때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청에 신고해야 된대. 이거 꽤 이게 사고 파는 게 까다롭네, 그지? 사사로이 합의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사사로이가 개인적으로, 그지? 매매한 경우에는 관청에서 뭐뭐와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대. 그 한마디로 사사로이 할 수는 없네.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가격이 저와 4천장, 15세 이하 51세 이상은 3천장이다. 이게 뭘 매매한다는 거야? 그렇지, 사람을 매매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비라는 걸 알 수 있어. 단서가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야? 나이 16. 무섭다, 그지? 나이 16세에서 50세 이하는 가격이 저와 4천장. 저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종이똥 같은 거야. 아, 약간 요즘으로 하면 수표 같은 거. 정화 4천장, 15세 이하 51세 이상.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는 16세에서 50세 사이네. 너희는 싸네, 그지? 네? 4천장, 3천장, 51세 이상 3천장. 너무 좀 있는데도 무섭다, 그지? 근데 이 당시에는 이해 안 하지 않는데 지금을 생각하면 그지. 이 당시에는 뭐 당연한 건데. 자, 향리직을 세습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향리가 뭐냐고 생각하면 향자가 들어가면 다 선생님 시골 마을이라고 했잖아. 그럼 향리직은 뭐냐? 사또 밑에서
이게 육방이라고 있잖아. 이방, 호방, 예방, 사또 뭐가 했습니다 하고 세금 거두고 하는 그런 걸 향리직이라고 그러지. 이런 향리직은 당연히 뭐해? 세습을 했어. 고려 시대 때 향리는 약간 좀 파워가 셌어. 그 지방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왜? 고려 시대 때는 중앙에서 관리를 뽑아서 지방마다 다 내려보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조선 시대 때는 어떻게 해서 팔도에 부, 목, 군, 현을 두고 작은 마을마다 다 사또를 보냈지. 그러다 보니까 향리의 파워가 어떻게 돼? 맞아. 그래서 아전이 돼버려. 중인 계급이 돼버리지. 가장 하급 관리가 돼버려. 예,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어. 그리고 세습돼. 그래서 향리직을 세습했다 그러면 중인을 얘기하고 향리. 서얼이라 불리기도 했다. 서얼이라는 건 뭐야? 양반의 자제긴 자제인데 첩의 자식인 거지. 그래서 첩이 일반 양민이면 서자, 첩이 노비면 얼자. 서자든 얼자든 합쳐서 뭐해? 서얼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서자와 얼자야. 서자는 뭐야?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는 양민. 양민이라는 건 뭐야? 평민 이상. 그지?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노비야. 천인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얼자. 이해가 가? 같은 서자인데도 뭐야? 서자와 얼자는 약간 좀 위아래가 차이가 있어. 자, 그럼 이 사람들도 어쨌든 중인 계급이지. 그 다음에 최하층인 천인 신분이었다. 그렇지. 천인 신분이 노비지. 노비가 가장 대표직이지. 또 누가 있어? 천인 신분에는? 백정? 그렇지. 백정. 그러니까 도축업자, 광대.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술가, 가수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공연하는 사람들 맞게 줄 타고. 또 스님. 스님은 다 천인이지. 또 기생. 또 이거 망나니 알아? 망나니? 네. 칼 들고. 그래. 교수형 할 때 목을 자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 전기수는 평민이야. 전기수는 그냥 뭐야? 평민 중에서 또는 몰락한 양반 중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된 거야? 전기수가. 그러니까 전기수라는 직업 자체가 조선 후기에 등장한 거잖아. 근데 그럼 그 직업을 누가 선생님 같은 사람이 전기수가 됐어. 그럼 전기수라는 직업 자체가 신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신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또 뭐가 망나니 있고. 갓바치 알아? 갓바치? 가죽으로 신발 만들고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 소가죽이든 무슨 돼지 가죽이든 그런 사람들도 천민. 이해가? 자,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양인이지. 법적으로 그러니까 농민, 상민, 공인이라고 양인들이잖아. 우리가 원래 양천 신부제잖아. 조선 두 개의 신분제밖에 없잖아. 양인 아니면 천인. 천인은 아까 얘기했지. 노비, 광대. 양인은 일반 사람이야. 이 일반 사람 중에 과거 시험을 보서 합격한 사람이 양반인 거야. 그러면 양인은 누구나 다 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과거 시험. 그런데 왜 양인은 과거 시험을 안 봐? 못 보는 거지. 실제로 과거 시험이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누구나 공부 기회를 준다고 서울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 자, 이거 약간 좀 고려시대 때 군인인데 세습군인. 그러면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 생활을 세습적으로 하니까 그 직역을 대신해서 국가에서는 뭐야? 둔전이라고 해서 토지를 주는 거야. 자, 여기 이해하지? 그 다음에 27번. 다음 덕목을 내세운 향촌 조직. 또 향자가 들어가면 시골 마을 생각하면 되겠다. 작은 시골 마을. 향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그럼 시골 마을에 무슨 조직이 있대? 지금도 있잖아. 부녀회, 아버지회, 뭐 아니면 방범대, 뭐 이런 것처럼. 그러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야. 예속 상교. 그래서 예절 바른 풍속은 서로 본받는다. 과실 상규. 잘못된 일은 서로 규제한다. 덕업 상권. 좋은 일을 서로 권한다. 환난 상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뭐야? 향약이지. 향약. 향촌 사회의 약속. 향약. 약속이야. 법이 아니야. 그런데 법보다 더 무섭다 그랬지. 그 향촌 사회에서 내가 이걸 안 지키면 그 동네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왕따 되는 거. 왕따.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마을에서 쫓겨나면 다른 마을에 가면 되지. 천만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향약이 말이 약속이지 실은 법보다는 더 무서운 거야. 자, 그래서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데 이바지하다. 그렇지. 여기 나오는 4가지 내용이 다 유교 사상이야. 이거를 왜 그러면 향약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원래 고려시대 사람들은 다 불교가 기본이야. 모든 생각이 다 불교야. 그래서 나라는 조선으로 바뀌었지만 일반 백성이 갑자기 조선이야?
그럼 나도 생각을 성리학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의 이 밈이라는 게 있잖아. 밈. 사회적 유전자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불교적 생각하는 고려시대 사람이야. 엄마, 아빠도 거의 인생의 반평생을 고려 사람으로 살았어. 나도 태어난 지 10살이 될 때까지 고려 사람이었어. 그러다 갑자기 조선인으로 바뀌었어. 갑자기 우리가 조선 스타일로 살지? 않아. 그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유교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 자, 그런데 성리학자들은 처음부터 뭘 배운 사람이야? 고려가 조선이 세워지기도 전부터 유교를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조선을 만든 사람들도 이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막 변화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리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뭐하는 거야? 성리학적으로 살지 않는 거야. 얘들을 뭐 해야 돼? 좀 가르쳐야 돼. 그런데 막 때리고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약속을 만들어서 서서히 뭐하는 거야? 이걸 지키게. 그렇지. 그게 바로 향약이야. 자, 그 다음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다. 선현이라는 건 유교에 해당하는 유교의 학자들,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분들, 그지? 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한 건 서원이야. 지방에 있는 서원. 서원은 뭐야? 개인이 세운 학교지. 그죠?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제일 첫 번째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했다. 수령이지. 수령, 사도, 농민관. 그리고 수령 밑에 있는 사람이 아전, 향리.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하여 흥성대원군 때 철폐되었다. 이게 서원이야. 흥성대원군이 서원은 왜 특권이잖아. 세금을 안 내잖아. 노비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고 땅도 많이 갖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이거 철폐시켜버리지. 그리고 서원끼리 뭐가 형성돼? 분당. 그지? 기호학파, 영남학파 이런 식으로. 불교 신앙과 관련된 공동체로 매향 활동을 주도하였다. 자, 일단 조선하고는 안 맞아. 조선은 불교를 뭐해? 억제해. 그러면 이건 고려시대 풍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매향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 향자가 향나무야. 향나무 알아? 본 적 있어? 아니요. 향나무가 언뜻 보면 소나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소나무는 껍질이 이렇게 둥글넓적하게 막 이렇게 붙어있는데, 향나무는 kop질이 너희 연필 깎을 때 보면 이렇게 연필 막 깎이잖아. 그런 거 같은 게 껍질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정말 향이 나.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맡아보면 정말 좋은 향이 나. 그래서 향나무를 잘라서 살짝 말려갖고 이렇게 연필 깎듯이 깎으면 이렇게 얇게 벗겨질 거 아니야. 그걸 불로 피우면 그게 향이야. 그래서 절에서 제사 지낼 때 그런 향나무로 뭐 하는 거, 우리 향불 피운다 그러잖아. 지금은 이렇게 기다랗게 압축시켜서 만든 거고, 예전에는 뭐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필 깎듯이 얇게 깎아서 불을 붙이기도 하고, 그게 향나무인데, 매향은 뭐냐면 그런 향나무를 기둥을 통째로 이렇게 큰 거, 그지? 의자만한 거, 그런 통째로 바닷가 갯벌을 파서 아주 깊이 파서 그걸 땅에다 묻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하냐? 이 향이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까지 가는 거야. 향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땅에다 묻으면, 그러면 그 향이 뭘 갖고 가는 거야?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향을 맡은 부처님, 이거는 고려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묻은 건데, 이들이 바라는 건 뭐구나 하고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매향이야. 근데 첫 번째, 매향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어. 일단 향나무가 너무 비싸. 근데 향나무를 이만큼도 아니고 뭐야? 통째로 기둥으로 산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두 번째, 무겁고 땅 파는 것도 쉽지 않아. 결국 이건 뭐야? 마을 공동체가 뭐 해야 돼? 그 일을. 그렇지, 협력해서 해야 돼. 이 매향이 하나의 조직이 돼. 얘가. 그래서 이 매향을 하기 위한 조직을 향도라 그래. 물이 도자. 매향의 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걷고 향나무를 사고 땅을 파고 몸으로 하는 일까지 다 하는 사람들을 향도라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매향 일만 했는데, 이 향도가 한번 조직이 되니까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향도가 중심이 돼서 뭐 하는 거야? 마을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매향과 그 매향 활동,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된 조직이 뭐야? 향도. 어느 시대? 고려 시대. 왜? 뭐와 관련된 거니까? 불교.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게 있지 않다라는 거. 오케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거 보면 되지. 자, 조선 정기 사회 성리학 요거 하면 되지. 맞나? 네. 조선 정기 문화. 조선 정기 문화. 조선 정기 문화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야? 네. 오케이, 그거 해보자 그러면. 그리고 국민학교는 기출문제가. 그거까지 해야 되겠는데, 조선 정기 문화 해갖고 123페이지에 문제 4개 하고, 그다음 기출문제 베스트 요거 그지? 네. 그럼 조선 후기로 넘어가네. 123부터.
127 여기부터 127. 자, 세계에서 보자. 레미제라블은 5부 1에서 14, 1에서 4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거지. 네. 보지. 선생님 착각하는 거 아니지 지금. 잠깐만요. 3주 남았어요. 그냥. 그렇지. 이제 5에서부터 9까지. 네. 요거 다 읽고 선생님 사진 찍어 보내주면 돼. 5에서부터 100까지 아니라 6에서부터 9까지 아니었어요? 아, 오늘 1에서부터 4 아니었어? 1에서부터 4. 1에서부터 어. 9까지 아니었냐? 9까지 읽었어? 그럼 어쨌든가 다음 주에 뭐 해오는 거야? 끝내 오는 거야? 네. 자, 끝내. 끝내. 다음 책은 노트르담에 곡주를 할 건데, 일단은 선생님 집에 책이 2개인가 3개인가가 있어. 그래서 엄마들한테 따로 준비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능하면 선생님 걸 갖다가 일단 넘길게. 그러니까 지금 레미제라블 5에서 9까지 끝까지 읽고 다음 주에 20분 글쓰기를 해서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보내야 돼. 어떤 내용?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뭐든지 정리? 좋아. 아니 요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레미제라블에서 인물에 대해서 분석해도 되고 전체 스토리에 대한 분석을 해도 되고 또는 내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나는 찾아내야 되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써도 되고. 네, 그 인물 할 때 응. 그냥 여러 인물 말고 딱 한 가지만 한 인물에 대해서 쭉 그 인물이 어떤 그 인물이 한 사건이나 말이나 이제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도 되고 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봐도 되고. 인물을 부사성어에 비유. 그렇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 오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돼. 자, 오늘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어쨌든 레미제라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왕조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건 이제 늘 반복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계사 완자로 세계사를 보면 지금 세계사 선생님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인데 지난주에 156에서 158을 진행했지. 네. 1번부터 10번 문제. 자, 일단 답부터 맞추고 시작하자. 내가 말해야 돼? 1번에 1번에 디귿, 2번에 니은, 3번에 기억. 2번에 아스테카 문명, 대서양 포르투갈. 3번에 가격혁명, 4번에 X55, 5번에 지구 지역 니엔리엘. 그럼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3번에 4번. 신학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혼혈인 메스티스가 증가하고 이런 것도 홍역으로 전염병도 오고. 4번에 1번. 4번에 4번. 신학로 개척 이후에 국제무역 질서에 대해서 이번에는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유럽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가 감소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지지 아프리카에서 뭐해? 이제 노예를 가져와요. 동원하고 이런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남녀 성 비율도 굉장히 급격하게 막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5번에 5번. 5번에 2번. 아메리카 은의 유통과 세계적 교육망의 형성. 즉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은이 막 유럽으로 들어오잖아. 이것 때문에 가격 혁명이 일어나지. 그래서 멕시코와 페루의 은광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양의 그치, 은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의 은이 아시아로 흘러 들어가서 중국은 굉장히 부자가 되고 유럽은 그런 아시아의 호화로운 물건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세계적인 교육망이 형성되는 거야. 은이 너무 많아서 은을 화폐로 써. 그렇지. 그래서 중국은 모든 세금을 다 은으로 이제 그래서 지정은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지. 6번에 3번. 왕권 신주설. 7번에 2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4번. 10번에 3번.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뭐야? 계몽 전제 군주. 그래서 러시아가 아시아가 아니고 뭐다 유럽이다라고 서유럽 문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막 뭐해? 몸으로 막 그 어떤 산업화된 것도 막 경험을 하고. 오케이.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그러면 50페이지에 송으로 한번 넘어가자. 그냥 50페이지. 그냥 지금 158까지 한 거지? 네. 그럼 다음에 이거 진행은 160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160이) 근대의식의 발전, 그러니까 시민혁명이지. 그래서 지금 아시아를 또 좀 진행을 시켜야 돼서 50페이지로 넘어가면 송나라가 나와. 자, 송가 북방민족. 그래서 자, 송나라가 당나라 멸망 후에 절도사 세력이 난립을 하면서 5대 19기 형성이 되지. 절도사라는 건 뭐야? 지방을 담당하는 관리. 근데 이 사람은 지방을 담당하니까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 북방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를 본인이 뽑아서 본인이 키울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들의 힘이 너무나 세지고 이들이 난립을 하면서 5대 19기 형성돼. 그래서 5대는 화북지방의 차례로 성립한 5개의 왕조를 얘기하고 19군 주로 남중국에 세워진 지방 정권을 얘기해. 그러니까 큰 나라 5개와 작은 나라 10개. 그러니까 혼란이 또 시작되는 거야. 50페이지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잠재우고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조광류. 그리고 건국은 960년. 그러니까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고 935년에 후삼국이 통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고려하고 송나라는 굉장히 어떤 사이야? 비슷하고 가까운 거지. 물론 송이 조금 더 늦게 건국되긴 했지만 문명적으로 앞서 있고. 그래서 고려하고 송나라가 막 친하니까, 그지? 거기 거란이 뭐해? 아, 니네 왜 응? 송나라하고 친해? 우리하고 친하지 않고 하고 여요 전쟁도 막 일어나고 그러지. 그래서 자, 이러면서 이제 송나라가 조광윤이 무신들을 싫어해. 그래서 완전히 문치주의를 선택해. 왜? 본인도 군인이지만 군인들이 너무 힘을 갖다 보니까 이 혼란이 시작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갖고 송나라에서는 군인을 키우지 않아, 우대하지 않아. 무조건 뭐야? 문신 위주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군대 국방력이 너무나 약해. 그래서 여기 지도가 보이지? 그래서 송나라 위에 어떤 나라가 있어서 여기 지금 금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게 금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고 거란이 세운 무슨 나라가 있어? 요 나라. 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송나라가 세패라고 돈을 줘서 뭐해? 겉으로는 내가 형님 나라, 네가 나한테 돈을 받는 나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삥 뜯기는 거지. 매년 삥 뜯기지. 그리고 옆에 또 뭐가 있어? 서하라는 나라도 있지. 이 나라한테도 또 뭐야? 돈을 주면서 평화를 사는 거야. 그걸 세패라 그래. 자, 그런데 우리 고려시대 때 윤관이, 그지? 윤관 기억나? 별무반, 동북구성. 그렇게 해서 이제 여진족을 뭐 해서 잠재웠잖아. 그러다 1년 뒤에 돌려줬지. 그 여진족이 세운 게 바로 뭐야? 동북구성을 중심으로 여진족이 생긴 그 금나라야. 그 금나라가 요 나라 멸망시키고 서하 멸망시키고 송나라의 반을 차지해버린 거야. 대단하지. 고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겠어? 그래서 송나라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래? 남송이라 그러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전히 또 뭐 하는 거야? 세패를 바쳐서 평화를 지켜. 그렇지만 이거를 다 끝장내게 누구야? 원나라, 몽골이야. 결국 이걸 다 끝장내게 몽골이야. 그리고 고려까지 쳐들어왔지만 고려는 결국 끝장나지 않고 뭐 왕조를 지키지. 고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그지? 근데 만약에 그때 졌었으면 지금도 중국으로 썼어요. 만약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만약에 우리가 원나라에 져서 원의 지배를 받았어도 우리 민족 특유의 어떤 골수적인 뭐랄까 우리 것 지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흡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거야. 그리고 조금만 틈만 나도 우리 민족이 뭐해? 독립을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도 우리 민족 특성상 우리 민족만의 어떤 일단 언어가 완전 우리 민족만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흡수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선생님 가정은 그래. 그래서 송나라의 이제 사회 경제 문화를 읽어보면 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북방 민족이 아까 지금 얘기한 거야. 요 나라, 서하, 탕구루, 그다음에 여진. 오케이? 자, 뒤에 넘겨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드디어 그 몽골. 그지? 태무친이 몽골종을 통합하지. 징기스 칸이라는 게 이제 황제 뭐 이런 뜻이지. 120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잖아. 그지? 무신정변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최우가 집권했을 때 최충원 정권이 들어설 쯤에 몽골이 통합이 돼. 그리고 천호제와 친위들을 조직해서 그지? 완전히 막 몰고 나가지. 여기 보면 천호제가
유민을 천호, 가구수야. 호자가 가구야. 호호, 가가 호호 할 때 가구수. 니네 집이 어디야? 저긴데 했을 때 이렇게 딱 덩어리. 그래서 천 단위를 묶는 거지. 천호, 백호, 십호, 단위의 군사. 이게 10이 제일 작지. 10개씩 묶으면 백호. 이걸 또 10개 묶으면 천호. 그냥 완전 똘똘 뭉치는 거야. 천호장, 백호장, 십호장을 임명하는 제도지. 자, 서아와 금을 공격하여 중앙아시아 정복해버려. 자, 우구데이 칸이 금을 멸망시키고 카라코름으로 천도해. 원래 유목민족은 수도라는 게 없어. 왜? 맨날 이동하니까. 그런데 유목민족 중에 최초로 수도를 세워. 그게 어디야? 카라코름. 이후 칸들이 러시아와 유럽 일부 지역 및 마그다드까지 영역을 확대해. 그래서 그 심지어는 이런 몽골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개종까지 하지.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 건설. 자, 그러다가 쿠빌라이가 대도에 천도하면서 원을 건국해. 자, 그래서 원나라를 세운 건 징기스칸이 아니고 누구야? 쿠빌라이. 자, 남송과 대리를 멸망시키고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돼. 이게 바로 뭐인 거야? 원나라인 거지. 그리고 원나라가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면서 뭐 고려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일본에 쳐들어가겠다고 정동 행성을 세우지. 배 만드는 행성. 그러다가 2번 쳐들어갔지만 다 태풍에 의해서. 그 태풍을 가마쿠라라고 하지. 신의 바람.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 여기 보면 원의 민족 차별 정책 보이지? 여기 이렇게 무슨 장난감처럼 생긴 거. 여기서 제일 원나라는 어쨌든 몽골 사람이면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 주요 간직 독점에. 인구의 1.5%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또 1.5%인 게 색목인이라는 게 색목인, 색깔이 눈에 색이 있다. 목자. 눈동자 색깔이 있는 사람. 파란색. 그렇지, 외국인. 이런 아라비아산, 뭐 유럽인. 이런 색목인이 또 그 다음 단계야.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또 올라가는 거야. 재정이나 행동,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해. 자, 그 다음에 한인이 누구냐면 원래 중국에 살던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 빨리 정복당하고 빨리 항복한 사람. 그러니까 북송 쪽이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한인 약 1.4%, 여진이나 거란이 또는 화북지방. 화북이라는 게 뭐야? 강 위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북송 지역 쪽 사람. 남인이 바로 남송 지역이야. 얘네가 끝까지 뭐 했으니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창강 이남의 한인들은 완전히 천대를 받아. 그래서 이 한인들이 나중에 뭐야? 홍건적이 돼갖고 막 다 때로 몰려다니고 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뭐인 거야? 명나라인 거야. 그러면 여기 54페이지 개념 확인하기 하고 15번까지 풀으면 되겠다. 그치? 가요? 다 풀을까? 그래, 홀수만 풀자. 그럼 54페이지하고 그러면 57페이지가 서술형 빼고 57페이지까지 홀수만. 자, 레미제라블 선생님 사진 찍어서 보내요. 과학사 면장문만 하고 오늘 딱 끝나면 딱 시간 맞다. 지금 27분. 자, 과학사 면장문 보자. 책을 안 먹고 왔어? 그럼 사진 찍어서 일단 보내고 과학사 명장면 3, 4지? 네. 이거 끝내면 저거로 넘어갈 거야. 다른 그 중학과학사로 넘어갈 거야. 과학사 명령면은 그냥 정리용이 그냥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정리해도 돼. 그냥 정리만 해도 돼. 정리는 했어? 자, 그래. 한번 해보자. 과학사 명장면 3, 영의 발견. 그럼 난 읽어. 인류가 술을 사용하는 이전 영처럼 포함해서 여러 명을 가지고 중요한 목적인 힘은 없다. 영은 음수와 양수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10분의 1, 100분의 1 혹은 10, 100 등등을 포함한 수의 잔수를 나타내기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영의 의미가 없다였기 때문에 수학이 공식적으로 채용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영을 수책에 도입했고 이에 힘입어 사람들은 수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변형하여 수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인류의 수를 막대기로 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인류는 자연을 좀 더 이해하고 소통수를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수메르 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은 다음 대기 초창기의 기존 세법에서 더 나아가 메비우스 다양한 형태의 도형 면적 및 부피뿐만이 아니라 도형의 사진의 길이, 넓이,
깊이 계산이 능숙하게 해내며 수를 다루는 일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영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인도의 브라마키타는 우주의 창조를 썼다. 그는 영은 같은 주술을 뺄셈하면 얻어지는 수라고 표현했다. 그가 이래 100년 정도 지나서야 영은 이탈리아에서 제로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영을 처음으로 중요하게 다룬 수학자는 아랍의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콰리지였다. 그는 1차 방정식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인도 수학에 의한 계산법이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수학의 발전을 거렸다. 영 없다를 표시하다. 이 없다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지. 그다음 정리 한번 읽어보자. 어떻게 읽어? 저 하나하나씩 읽어요. 어디부터 읽어보냐면 42페이지에 보면 영 없다를 표시하다 있어. 네. 읽어보자. 인도와 이슬람에서는 오랫동안 영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그리스는 순한 자연으로 표현함에 따라 영은 자연으로는 무엇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은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나라다. 그렇지. 자, 그러면 준환이도 따로따로 해서 한꺼번에 했어. 한꺼번에 한꺼번에 했어? 그럼 한꺼번에 한번 읽어요? 잠깐만. 사회 발전을 막을 수 없다. 가사 읽어버리자. 여러 나라들이 점점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함으로써 영을 토대로 반도체 산업이 발달되었다. 또 아라비아 숫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상수나 미지수를 응용한 X와의 방식을 창조했다. 그렇지. 미에트 같은 사람 아예 대수학을 발전시키죠. 주로 이제 어쨌든 학문도 다 상인이나 무역업자들이 주로 많이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이들한테 편리해서. 연금술화 그리고 산소를 발견하다. 저는 정리해 보자. 연금술과 화학은 다른 분야는 아니다. 이 두 분야는 연구 목적, 연구 토대, 연구 방법까지 아예 다른 분야이다. 다만 몇몇의 실험 도구가 같을 뿐이다. 사람들은 공기를 분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실험해 보았다. 그건 단지 공기가 혼합물인지 기본 물질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공기는 탄산가스,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일은 진공 상태를 만들고 싶었고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진공이라고만 하는 진공 상태의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사실 그는 완벽한 진공 상태를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다. 아니 못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발명품을 계속 거듭하여 공개하였고 사람들은 진공이란 게 가능할 것이라고 차츰차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연금술과 화학의 결별, 어떤 면에서 연금술에서 화학이 탄생했다, 탄생한 것조차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결별은 신비에서 과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연금술은 뭔가 막 신비적인 거, 막 금가루를 뿌리면 뭐가 되는 거. 근데 화학은 그게 금가루가 아니고 뭐야? 철저하게 뭐 하는 거? 분자식이나 공식으로 과학적으로 넘어가는 거지. 자, 이게 2개씩 나가면 돼 이거는? 네. 그리고 오케이, 그럼 다음 주 5, 6회 해자. 왕조는 그냥 찍어서 보내요. 용성생도.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영상생 사진 찍을 거예요? 지금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 지금. 그러면 책을 꼭 그래. 그러면 사진 찍는 걸로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고했어.